충격. 5천억 달러 사우디 미래도시가 48시간 만에 무너졌다.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도 속수무책.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휴게소 기술이 사막을 정복했다. 사우디 왕실도 경악한 한국 기술의 비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사이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특별 보좌관으로 왕실이 직접 선택한 책임자입니다. 제가 경험한 믿기 힘든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5천억 달러가 투입된 네옴시티의 첫 번째 테스트 구역이 가동 48시간 만에 완전히 멈춰선 것입니다. 사우디 국영 TV는 긴급 뉴스를 타전했고 왕실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이 설계한 최첨단 스마트 환승센터는 사막의 열기와 모래에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센서들은 모래에 뒤덮여 작동을 멈췄고 냉방 시스템은 50도가 넘는 열기로 과열되어 있었으며 태양광 패널은 고온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진들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은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메일함에는 왕실의 질책과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MIT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저였지만 이번 문제는 제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가 걸린 이 프로젝트, 그리고 제 경력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막도시 프로젝트, 극한 환경 건축 사례, 최신 스마트 기술 동향까지 어디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국 기업 UAE 두바이의 사막 적응형 스마트 시설 성공적 구축.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삼성과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고 건축이나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에서 곧 열릴 국제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에 한국 기업들도 참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즉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어떤 해결책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한 저는 화려한 부스와 웅장한 프레젠테이션들 사이에서 다소 소박해 보이는 한국 기업의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이라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발표자 김정우는 화려한 영상 대신 실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UAE, 두바이와 카타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 환승센터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모래와 고온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기술이 네옴시티에도 적용 가능한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김정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인생과 네옴시티의 운명을 바꾸는 첫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훈의 발표가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옴시티 특별보좌관이라는 내 직함을 본 그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차분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컨퍼런스 내 조용한 미팅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진을 동원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김정우는 태블릿을 꺼내 두바이 프로젝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환승센터는 외관상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모래를 차단하는 특수 멤브레인, 자체 냉각 시스템, 물 재순환 기술까지 모두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기술에서 발전된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닌 실용성입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연간 5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 인프라로
극한 기후와 대규모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계절 극한 기후 폭염, 폭설, 장마가 오히려 환경 적응형 기술 개발의 촉매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시스템이 실패 대비 설계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부분이 고장 나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알사이프님, 말보다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옴시티의 미래와 제 경력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48시간 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도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김정우는 첫 번째 휴게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는 놀라운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입구의 디지털 패널은 화장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식당 구역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쇼핑 공간에는 지역 특산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작은 정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한국 전역에 있습니까? 김정우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각 휴게소의 에너지 사용량, 방문객 수, 판매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생태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 자원을 최적화했습니다. 에너지 사용, 물 관리, 폐기물 처리가 모두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막에서도 작동할까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두바이와 카타르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사막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룸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성과 적응력에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기술들을 접했습니다. 사막용으로 개발 중인 나노 코팅 소재, 물 재생산 시스템, 자가 청소 솔라 패널까지 모두 한국의 실용적 연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저는 확신을 갖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 기술을 네옴시티에 도입하기 위한 설득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반응과 정치적 장벽이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즉시 나는 네옴시티 이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12명의 이사진, 그중 대다수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기술 도입을 제안하자 방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살만 이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기술의 실용성과 적응력, 그리고 두바이와 카타르에서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지만 이사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률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반대는 테크노퓨처의 중동 지역 담당 부사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한국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포춘 500대 기업 목록에도 없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3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나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만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 기술이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사회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예산은 원래 계획의 30%로 제한되었고 기간은 3개월, 그리고 테스트 부지는 네옴시티에서 가장 기후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회 의장인 파이살 왕자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알사이프, 자네가 성공하길 바라네.
하지만 이건 도박이야. 실패한다면 자네의 경력도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김정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좋습니다. 사막의 가장 혹독한 환경이라면 우리 기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2주 후 김정은은 30명의 정예팀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순서는 철저한 현장 분석이었습니다. 모래 성분 분석, 일교차 측정, 풍향과 속 패턴 연구까지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현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팀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혁신은 건물의 기초 설계였습니다. 전통적인 콘크리트 구조 대신 특수 합금으로 만든 모듈식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쉽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스마트 외피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노 기술을 적용한 이 외피는 모래 입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내부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기술이 이미 한국의 휴게소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개선한 버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건물의 기본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그 모습에서 기존 설계와의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팀의 건물은 과시적인 미래형 디자인이 아니라 사막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유선형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이 현장을 강타했고 일부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잠시 좌절했지만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분석해 설계를 더욱 강화했고 24시간 연속 작업으로 일정을 만회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헌신과 창의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만 집중했던 반면 한국팀은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태계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환승센터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2달 차에 들어서며 네옴시티 이사회는 예상치 못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테크노 퓨처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정이었습니다. 감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한창 스마트 에너지 순환 시스템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낮에 열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고 역으로 밤에 냉기를 저장해 낮 시간대 냉방에 활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팀의 리더 하산은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 작업 일정, 심지어 사용된 자재의 품질까지 샅샅이 점검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직접 공수된 특수 소재들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재들은 사우디와 미국의 건축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까? 하산의 질문에 김정은은 모든 인증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이미 국제 인증을 모두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감사팀은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례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 우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 언론에 유출되었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즉시 언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술의 신뢰성과 이미 중동 지역의 유사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사례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위기는 공급망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핵심 부품들의 통관이 지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응해 즉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대체품으로 변경했고 나머지는 비용을 더 지불해 항공 특송으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작업 현장 근처에 갑자기 군사훈련 구역이 설정되어 며칠간 작업이 중단되었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 팀을 향한 의도적인 방해로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그들은 즉시 자체 발전 시스템을 구축했고 통신이 끊기면 위성 전화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비한 B플랜을 항상 준비해두는 그들의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래 차단 멤브레인 설치가 완료되었고 건물 내부의 분산형 AI 제어 시스템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개별 유닛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상황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 방식에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제 예방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실패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라는 김정훈의 철학이 팀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듯 했습니다. 마침내 프로젝트 기한이 2주 남았을 때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합 테스트에서 한국팀의 스마트 환승센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50도를 넘는 상황에서도 내부는 쾌적한 24도를 유지했고 강한 바람에도 모래 한 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설계는 사막 환경에서 정상 작동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한국식 시스템은 약 30%의 에너지만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스템은 태양열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본 네옴시티 기술 담당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가장 무서운 적, 모래 폭풍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완공을 일주일 앞둔 시점, 기상예보는 불길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 모래 폭풍이 네옴시티를 향해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48시간 내에 시속 120km의 강풍과 함께 가시성이 10m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에 비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작업 중이던 구역에서는 즉시 모든 인력 철수와 장비 보호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장비가 파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사회는 한국 팀에게도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진 후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철수하지 않고 이 폭풍을 실제 테스트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은 무모하게 들렸습니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도박을 할 수 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정훈은 설계도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환승센터는 정확히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한적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현장에 남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나머지는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과 핵심 엔지니어 5명은 환승센터 내에 머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풍이 도착하기 전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환승센터는 모든 출입구가 봉인되었고 외부 센서들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차분하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건물 전체에 200개 이상의 센서를 설치해 구조적 무결성, 내부 환경,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갈색으로 변했고 태양은 두꺼운 모래구름에 가려졌습니다.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왔고 가시성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옴시티 전체가 모래에 파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지대의 통제실에서 우리는 초조하게 데이터 스트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구조물이 손상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요 전력선이 끊어져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일부 건설 장비는 모래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한국팀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승센터는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었고 내부 환경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모래 입자 차단율은 99.8%를 기록했고
건물 구조의 스트레스 지수는 허용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놀라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폭풍의 에너지를 포착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외피의 앞전 소자들이 강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고 있었고, 이 전력은 건물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6시간의 긴장된 시간이 지나고 폭풍은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가 모래 아래 묻혀 있었지만 한국팀의 환승센터는 마치 모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그 윤곽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외부 형태가 모래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된 후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팀의 환승센터는 외관상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훈과 그의 팀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 내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사막 환경에서의 건설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팀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멀쩡하게 서 있는 환승센터의 사진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폭풍 이후 며칠간 네옴시티는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의 현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 구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팀의 환승센터는 이미 정상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폭풍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간단한 청소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구심을 품었던 이사들도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폭풍 전후의 현장 사진들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고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한국팀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네옴시티의 모든 환승센터와 주요 인프라 시설에 한국식 설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테크노퓨처의 대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이 기존 계약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되 새로 시작되는 모든 시설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들도 점진적으로 한국식 시스템을 통합해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자국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공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팀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본사와 긴급 화상 회의를 가지고 중동 지역 전담팀 구성과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한국팀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라는 김정은의 철학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기술의 확산을 돕기 위해 네옴시티 내에 한국 사우디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연구하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허브가 될 것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이 아이디어에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왕실로부터 5억 달러의 초기 연구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해 연구진 파견과 기술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승센터의 공식 개장식은 국제적인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외교관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김정은이 저를 환승센터의 옥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사막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은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용적 혁신과 사우디의 과감한 비전이 만나 사막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환승센터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한국의 꿈이 함께 실현된 공간이었습니다. 개장식 전날, 우리는 마지막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환승센터는 이제 사막의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장식 당일, 사막의 아침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환승센터의 특수 유리 외벽에 반사된 빛이 주변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귀빈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환승센터 앞에 마련된 레드카펫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를 한국 대표단이 따랐고 김정은과 나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왕세자는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공식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승센터의 중앙홀에 들어서자 방문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실내 정원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식물들은 건물 내부의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역할도 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컸습니다. 김정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환승센터의 모든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운영 조건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 중에 미세한 수분까지 포집해 정수한 후 재활용했고 덕분에 물 사용량은 기존 설계 대비 80%나 줄었습니다. 레스토랑 구역으로 이동하자 로봇 셰프들이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중동 요리를 모두 능숙하게 만들어냈고 모든 과정이 위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재료의 상당 부분이 환승센터 내 수직 농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는 생체 반응형 의자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의자는 앉는 사람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자동으로 형태를 조절했고 온도까지 최적화했습니다. 피로도를 감지해 미세한 진동으로 마사지 효과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제어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환승센터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흐름, 방문객 동선, 온도, 분포까지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어 있었고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왕세자는 특히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환승센터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설명에 그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화재, 폭풍, 심지어 테러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리셉션에서 왕세자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에 이러한 환승센터를 최소 50개 이상 건설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리야드와 제다 같은 기존 도시에도 유사한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언론은 이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사막의 기적 한국 기술이 중동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CNN은 환승센터의 내부를 생중계하며 미래 도시의 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귀빈들이 떠난 후 김정은과 나는 조용히 환승센터를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이곳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은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더 광범위한 스마트 사막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불모지를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대담한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중동의 도시 개발 방향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환승센터 개장 6개월 후 네옴시티의 변화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첫 환승센터는 이제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며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운영 데이터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설계 대비 47% 감소했고 유지보수 비용은 60% 절감되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은 일일 사용량의 85%를 회수하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는 네옴시티 관리위원회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위원회는 두 번째 단계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고 3개의 추가 환승센터 건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육 프로그램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팀은 5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집중기술 교육을 실시했고 이들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전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사우디 공동연구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며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미세먼지 차단 및 에너지 변환유리로 사막의 모래 입자를 차단하면서도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국제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영향력은 네옴시티를 넘어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와 제다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환승센터를 방문해 기술을 검토했고 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유전시설, 내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현지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와 철저한 현장 중심. 사고방식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네옴시티 개발청 내에서 한사우디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김정우는 자신의 회사가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이제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사막의 불모지에서 증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국내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극한의 자연환경, 제한된 자원, 높은 인구 밀도라는 도전 속에서 한국이 발전시킨 실용적 기술은 이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환승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사막의 일몰은 여전히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혁신 정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휴게소 기술이 사막을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